남편이 떠난 지 꼭 10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해져서 혼자 사는 집의 공기는 유독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온기인 날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나면 낡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라 이제는 하지 않으면 몸이 더 찌뿌둥한 지경이었습니다. 창틀에 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정성껏 가꾼 화초에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라요. 점심은 주로 찬밥에 남은 반찬으로 해결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차리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영 흥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끼니를 거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굶으면 서러운 건 나 자신이니까요. 숟가락을 놀리는 동안에는 늘 텔레비전을 켜놓았어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일부러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정막을 이겨내려는 저만의 방식이었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노인정에 잠시 들러 또래 노인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저는 그저 잠자코 듣기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경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사위 서종태는 말할 것도 없었죠. 자랑할 손주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결혼한 지 셔년이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남편이 남겨준 이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아껴 쓴 덕에 아직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생활비는 있었으니까요. 그저 사람의 온기가 조금 그리울 뿐이었습니다. 북적이던 저녁 식탁, 거실을 울리던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 그리고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어린 경미의 숨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날에는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을 보면 텅 빈 마음에 다시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저녁은 먹었어? 그럼. 너는? 나도 방금 먹었지. 지금 종태 씨랑 같이 있는데 잠깐 엄마 집에 들러도 돼? 할 얘기도 있고. 사위와 함께 온다는 말에 저는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사위는 큰 회사의 임원이라 늘 바빴고 그래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럼 어서 오너라. 과일이라도 좀 내올 테니. 전화를 끊고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사과와 배를 꺼내 정성껏 깎고 손님용 찻잔도 깨끗하게 다시 닦아 놓았어요. 현관 센서 등이 켜지고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양복 차림의 사위, 서종태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서서방. 뭘 이런 걸 다 사왔나? 그냥 몸만 와도 되는데. 별 말씀을요. 장모님 좋은 것 좀 드시게 하려고 일부러 제일 좋은 놈으로 골랐습니다. 사위는 넉살 좋게 웃으며 식탁 위에 고기 상자를 내려놓았고 뒤따라 들어온 딸 경미가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어요. 엄마, 우리 종태 씨 최고지? 최고고 말고.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아 제 마음도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과일과 차를 내어놓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이런저런 안부 인사가 오가고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은데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사위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소일거리 같은 건 안 하세요? 전에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하는 재활용품 정리 일을 좀 했는데,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해서 쉬고 있다. 그러셨구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지 않으세요? 적적할 게 뭐 있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사위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한번 나와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가 회사를? 나는 글도 잘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에이, 어머님. 뭘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께 어려운 일 시키겠습니까? 사위는 자세를 바로 하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미화부라고 건물 전체 청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분들이 대부분 어머님 또래이신데 그분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총괄실장 자리가 얼마 전에 공석이 됐어요. 총괄실장? 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한 번씩 회사 둘러보시고 필요한 물품이나 인력 같은 것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돼요. 일도 편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용돈벌이도 하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사위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잠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딸 경미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매일 아침마다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도 같이 퇴근할 수 있겠네. 주말에는 회사 근처 맛집 가서 데이트도 하고. 딸은 마치 소풍 가기 전날 밤의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된 실장님이 된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했던 제 성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위 회사에 낙하산처럼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제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위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나? 남들 보기에 좋지 않아. 어머님,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처럼 연륜 있고 점잖으신 분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다른 직원들도 기강이 서는 법입니다. 이건 제가 사위라서 드리는 부탁이 아니라 회사의 임원으로서 어머님의 능력을 보고 정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사위의 말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월급도 적지 않게 챙겨드릴 겁니다. 그걸로 경미 옷도 사주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세요. 이제 어머님도 좀 즐기면서 사셔야죠. 맞아, 엄마. 맨날 우리한테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엄마가 번 돈으로 나 맛있는 것 좀 사줘. 딸까지 나서서 거들자 제 마음의 벽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했지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아득했어요.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딸에게 예쁜 옷 한 벌 사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심 사위에게 약점이 잡히는 것 같다는 미묘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제 망설임을 눈치챈 사위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산책 삼아 회사에 나오셔서 딸이랑 사위 얼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좋고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제 마음속 불안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낡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늙어가는 대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한번 내 몫을 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딸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마. 대신 내가 패가 되면 언제든지 말해줘야 한다.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딸 경미는 와락 저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와, 신난다. 엄마, 고마워. 사위 서종태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큰 계약이라도 성사시킨 사람처럼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출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하시죠. 제가 아침에 경미편에 차 보낼 테니 준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딸과 사위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집안에는 한참 동안 들뜬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한우 세트를 보며 실없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안 되는 외출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해야 총괄 실장님처럼 보일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일하러 가요. 경미 아빠가 좋은 자리를 알아봐줬어. 나 잘할 수 있겠지?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야 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마치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설렘과 희망에 부풀어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위의 달콤한 혀끝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이 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깊숙이 베어낼 것인지를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밤새 얼마나 뒤척였는지 모릅니다. 꼭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처럼 마음이 들뜨고 설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장롱을 열어 가장 아끼는 남색 정장 바지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참석했던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입고 갔던 옷이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다행히 옷은 몸에 잘 맞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분도 가볍게 바르고 입술연지도 옅게 칠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어요. 늘어난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만큼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아침 8시가 되자 딸 경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낭낭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오, 엄마, 완전 커리어 우먼인데? 너무 멋있다. 제 모습을 본 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숨길 수가 없었죠. 주책이다. 얼른 가자. 첫날부터 지각하면 안 되지. 걱정 마. 종태 씨가 기사님까지 보내줬는데
지각할 일이 뭐 있어. 딸의 말대로 아파트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님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이런 대접이 영 어색하고 몸 둘 바를 몰랐지만 딸은 아주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가끔 들르던 노인정,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번듯한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떨려? 조금.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종태 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 나중에 첫 월급 받으면 백화점 가서 엄마 옷부터 사자. 맨날 똑같은 옷만 입지 말고. 딸은 제 걱정과는 달리 이미 제 월급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으로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천진한 모습을 보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달렸을까 차는 여의도에 있는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직장인이 바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풍경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엄마가 일할 곳이야. 멋있지? 딸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널찍하고 반짝이는 로비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웅장함을 더했어요.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서로 가볍게 목례를 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종태 씨는 상무실이 있는 15층에 있어. 거기로 바로 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임원실이라는 팻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상무님, 사모님과 어머님 오셨습니다.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예민한 분위기의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머님?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저와 딸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제가 평생 본 사무실 중에 가장 넓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경미, 너는 먼저 사무실로 내려가 봐. 나는 어머님 모시고 미화부 사무실에 좀 다녀올 테니. 알았어. 엄마, 이따 점심때 봐. 파이팅. 딸은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씩씩하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 사위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사위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뒤적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오시죠, 어머님.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상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총괄실장의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창문은 있을까? 책상은 얼마나 클까? 온갖 상상을 하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구라고 쓰인 복도 맨 끝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제 걸음이 느려지자 그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습니다. 뭐 하세요, 어머님? 이쪽입니다. 그가 문을 연 곳은 엘리베이터도 번듯한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락스 냄새와 축축한 걸레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에는 온갖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철제 캐비닛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흡사 창고 같은 곳이었죠. 여기가 미화부 사무실인가?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사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오늘부터 어머님이 일하실 곳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낡은 청소 카트 하나와 회색빛의 미화원 유니폼 상하이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총괄실장, 자유로운 출퇴근, 편안한 관리직. 그가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이 거짓말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서서방. 이게 지금 무슨... 그리고 호칭 문제 말입니다.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니 앞으로는 저를 서상무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도 어머님을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그렇게 부를 거고요. 그의 입에서 나온 김 여사님이라는 호칭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의 질문도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용건건을 마쳤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럼 현장부터 제대로 파악하셔야 하니까 오늘 담당하실 구역은 15층 임원실 복도와 화장실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미화부 반장님께 말씀하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좁은 창고 안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수만 번도 더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값비싼 핸드백과 벽에 걸린 초라한 미화원 유니폼의 극명한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무거운 손으로 유니폼을 집어들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아침 내내 공들여 차려입었던 옷을 벗고 거친 감촉의 회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품은 헐렁했고 소매는 길어서 덜렁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고 초라한 청소부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어요. 여기서 울어버리면 정말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로 돌아와 청소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트 바퀴가 낡았는지 움직일 때마다 끼익, 끼익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층 복도로 나서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깍듯하게 대하던 비서가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것도 못 본 척 자신의 모니터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거울을 닫고 변기를 솔로 문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웠습니다. 평생 집에서 하던 일이었지만 남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사위의 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가며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기 저분 서상무님 장모님 아니셔?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사모님이랑 같이 올라오시는 거 봤어. 근데 왜 저러고 계셔? 글쎄 말이야. 설마 진짜 청소하시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듣겠다. 그들은 제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동정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인 사람을 벌거벗기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왜 저를 이곳으로 불렀는지를요. 그는 저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친인척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게 시키는 공명정대한 상사. 직원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갈 이 이야기는 그의 회사 내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극의 가장 중요한 소품으로 동원된 셈이었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묵묵히 대걸레에 물을 묻혀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어디야? 나 지금 1층 로비인데 점심 먹으러 가자.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밝은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 먼저 먹었다. 너희끼리 먹어. 왜? 같이 먹자니까. 나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입맛이 없어서. 그리고 아직 일이 좀 남았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첫날인데. 알았어. 그럼 이따 퇴근할 때 연락할게. 딸은 제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텅 빈 임원 전용 휴게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침에 혹시나 해서 싸왔던 작은 보온병을 열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뭉쳐있던 설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다시 유니폼을 벗고 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딸은 제 지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첫날부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고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딸을 앉혀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총괄 실장이 아니라 청소원이었다는 사실, 사위가 저를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며 차갑게 대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까지 전부요. 저는 딸이라면 제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와 함께 분노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 경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뭐, 예민하다니? 너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니? 아니, 내 말은 종태 씨도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는 거지. 생각 좀 해봐. 엄마가 갑자기 낙하산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뒤에서 다들 욕하고 무시할 거 아냐. 그러니까 일부러 밑바닥 일부터 경험하게 하려는 거겠지. 그래야 나중에 엄마가 진짜 총괄 실장이 됐을 때 아무도 무시 못할 테니까. 딸은 제가 아닌 사위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그럼 나한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깊은 뜻이라니. 종태 씨도 엄마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겠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기 딴에는 엄마 생각해서 일자리 알아봐 준 건데 엄마가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어떡해.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응? 딸은 저를 위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남편을 변호하는 것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에게 느꼈던 배신감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유일한 피부치, 제 삶의 이유였던 딸이 완전히 사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딸의 눈에는 더 이상 고생한 엄마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공한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아내의 불안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겠다. 네 말이 다 맞겠지. 피곤하니 그만 가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눕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로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제 마음속에도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울다 잠들다를 반복했더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당장 사위에게 전화해서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일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휴대폰을 집어들었던 손을 스르르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딸의 반응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그만둔다면 딸은 분명 저를 참을성 없고 유난스러운 엄마로 취급하며 사위에게 미안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녀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제 마지막 남은 핏줄마저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며칠만 더 참고 해보자. 경미 말대로 사위에게 정말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밥은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서 찬물로 겨우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어제와 같은 검은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차를 타는 기분이 전혀 달랐어요. 어제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저는 곧장 지하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청소 카트를 끌고 나오는 제 모습은 이제 제법 익숙해 보였어요. 어제 저를 보고 수군거리던 직원들도 오늘은 별다른 관심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무관심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구역을 청소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점심을 해결한 뒤 퇴근 시간이 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은 가끔 전화를 걸어 일은 할 만해?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위와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그는 저를 정말 김 여사님으로만 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는 일부러 더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저에게 지시를 내렸죠. 김 여사님, 여기 복도에 물기 안 닦았네요. 미끄러우니 바로 처리하세요. 같은 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큰 거래처의 대표단이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회사 전체가 부산스러웠고 임원들은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15층 복도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흠집이 갈까봐 노심초사했죠. 손님들은 상무실 옆에 있는 가장 큰 회의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대기하며 혹시나 필요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사위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 이리 좀 들어와 보시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걸레를 손에 든 채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어요. 낯선 사람들의 시선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테이블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테이블에 커피 자국이 좀 지저분하게 남아있네요. 손님들 계시는데 보기 안 좋으니 어서 닦으세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얼룩 하나만 있을 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자국은 보이지 않았어요. 명백히 의도적인 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행주로 그곳을 닦으려던 순간이었어요.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실수인 척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며 제 손등 위로 떨어졌고 동시에 바닥으로 흘러내려 제 신발을 적셨습니다. 아, 뜨거워.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지만 사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군.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어서 바닥도 닦으셔야겠네요. 손님들 신발에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조소가 입가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당황한 듯 보였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표정이었죠. 제 손등은 빨갛게 달아오르며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더 큰 수치심이 온몸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걸레를 가져와 그의 발밑에 엎질러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는 동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부러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이런 굴욕을 주기 위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냉철함과 공정함을 과시하기 위해 늙은 장모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가차없이 짓밟아 버린 겁니다. 커피 자국을 모두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화끈거리는 손등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서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사위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교묘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되었을 때 저는 잠시나마 기대를 품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서름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휴대폰에 찍힌 월급 액수는 사위가 처음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장 경리과로 찾아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어요. 젊은 여직원은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게 서 상무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라서요. 김 여사님이 지난번에 실수로 임원실 복도에 있는 비싼 난초 화분을 깨뜨리셔서 그 변상금을 월급에서 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초 화분이라니 저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깨뜨린 적도 없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화분을 깨뜨리다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상무님 지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무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직원은 말을 흐리며 더 이상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힘없는 직원을 붙잡고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죠. 저는 곧장 15층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사위는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 여사님? 노크하는 예의도 안 배우셨습니까? 서 상무님, 제 월급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언제 난초 화분을 깨뜨렸다고 제 월급을 마음대로 깎으신 겁니까?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으며 말했어요. 아, 그 얘기였나? 김 여사님이 워낙 실수가 잦으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변상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히려 화분값보다 적게 제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결백합니다. 그 CCTV 지금 당장 같이 가서 확인하시죠. 제가 소리치자 그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지금 저랑 한번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경미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엄마가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도 돈 몇 푼 때문에 상사인 사위에게 대드는 억척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그는 제 딸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결백을 주장한들 이 회사에서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위의 말대로 저는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행패를 부리는 파렴치한 노인으로 낙인 찍히게 될 뿐이었죠. 힘의 차이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나지막한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죠. 직원들은 저를 보면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피했고 사위의 의도적인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점심시간의 고독이었습니다.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은 지하 창고 옆에 있는 작은 방이 전부였는데 다른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저를 불편해하며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상무님 장모라는 꼬리표가 그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원들이 모두 사용하는 5층의 넓은 휴게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김치뿐인 소박한 식사였죠. 그런데 제가 밥을 한 숟가락 뜨려는 순간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 하나가 코를 막으며 대놓고 인상을 썼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꼭 할머니 집 묵은 장롱에서 나는 냄새 같네. 그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밥맛 떨어지게. 저기요, 할머니. 이런 냄새나는 음식은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드시면 안 될까요? 여긴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 여직원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이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휴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관자이거나 혹은 동조자였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밥알 몇 개가 제 신발 위로 힘없이 흩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휴게실을 빠져나와 텅 빈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도 이렇게 서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젊은 사람에게 대놓고 모욕을 당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도시락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온갖 자책과 원망이 뒤섞여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조차 말라버렸어요. 저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그치자 이상하리만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더 이상 도시락을 먹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차가운 도시락 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저를 멸시할 것이고 직원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며 딸은 여전히 남편의 편에 서서 저를 외면할 테죠. 결국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눈물은 약한 자의 무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스위치가 딸깍하고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굴욕감과 서러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이 모든 상황을 똑바로 마주하고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슬픔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부조리한 연극의 가장 냉철한 관객이 되어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깨끗이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눈이 퉁퉁 붓고 머리는 헝클어져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다시 돌아가 제 도시락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비웃던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눈을 응시해 주었죠. 당황한 것은 오히려 그쪽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실컷 놀아보아라. 대신 나도 이제부터는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저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회색 유니폼을 입고 낡은 카트를 끌고 묵묵히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죠.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사위의 모진 말도 직원들의 무시하는 시선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게 상처가 아니라 제가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머니에 작은 수첩과 볼펜을 항상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사위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 부당하게 깎인 월급 내역, 저를 괴롭혔던 직원들의 얼굴과 그들이 했던 말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기록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게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다른 미화원 아주머니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그들과 저 사이에 놓인 상무님 장모라는 벽 때문에 쉽사리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벽을 제가 먼저 허물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제가 싸온 도시락을 들고 지하 휴게실로 찾아갔습니다. 다들 식사하시네요. 저도 여기서 같이 좀 먹어도 될까요?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아주머니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보았어요. 그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박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겸상을 하시려고. 불편하실 텐데. 사모님은 무슨. 저도 똑같이 여기서 청소하는 김여사예요. 그리고 다들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요. 여기 제가 만든 장조림 좀 맛보실래요? 솜씨는 없지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제가 싸온 반찬통을 그들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 서종태는 저에게만 악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그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그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월급을 깎기 일쑤였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들이 아파서 조퇴를 요청했다가 회사가 네 개인 사정 봐주는 곳인 줄 아냐는 폭언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고 해요. 또 다른 아주머니는 명절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따졌다가 다음 날부터 가장 힘들고 더러운 지하 주차장 화장실 청소를 도맡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사위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는 그저 성공에 눈이 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괴물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아주머니들에게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식의 학비를 위해 이 모든 부당한 대우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 언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묻자 순자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여사님은 뭘 모르시는 소리. 우리 같은 하루살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는 당장 갈 데도 없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참는 수밖에. 그녀의 체념 섞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처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부조리한 상황을 바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회사에 큰 행사가 있어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저희 미화부만 남아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15층 임원실 구역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다른 곳은 모두 불이 꺼져 캄캄했지만 유독 상무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나? 생각하며 그의 사무실 앞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안에는 평소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잘게 조각난 종이들이 가득했는데 마치 문서 파쇄기에 넣었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다 우연히 몇몇 조각에 적힌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납품 단가, 리베이트, 차액 보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경제 뉴스 같은 것은 잘 보지 않았지만 저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었죠. 명백히 무언가 부정한 거래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고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한 움큼 집어 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펼쳐놓고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하나씩 조합해보기 시작했어요. 조각이 너무 작고 많아서 원래의 문서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몇 개의 조각들을 이어붙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일부로 보였는데 실제 납품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사위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토록 회사에 충성하는 척하며 약한 직원들을 쥐어짰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그는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 삼아 공정한 리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 딸 경미가 받게 될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덮어두기에는 그동안 제가 당했던 굴욕과 다른 아주머니들이 흘렸던 눈물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터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복수는 저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의 목표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저 자신만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 조각들은 그 목표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제가 맞춰놓은 서류 조각들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봉투에 넣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장롱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에게 폭언을 퍼부을 때도, 직원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을 수 있었어요. 마음껏 떠들어라. 너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너희는 까맣게 모르고 있겠지. 저는 제 손에 그 모래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사용할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입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그날을 준비하는 늙었지만 노련한 암사자처럼 말입니다. 제 손에 사위의 약점을 쥐게 된 이후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는 견딜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의 나열일 뿐이었죠.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사위의 의도적인 무시와 트집은 우스꽝스러운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갑옷을 하나 껴입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갑옷은 제 몸을 지켜주는 동시에 제 영혼을 조금씩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숨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역이었거든요. 저는 마치 더러운 물이 가득 찬 항아리 속에 잠겨 간신히 코만 내밀고 숨을 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그 답답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무기력하게 잠만 자는 것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삶이 이대로 멈춰버린 것 같다는, 혹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의미 없이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다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과 쉴 새 없이 꼬리를 무는 자동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정류장 표지판에 적힌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화도행. 왜 그 단어가 그 순간 그토록 선명하게 보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강화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딱 한 번 가족여행으로 다녀왔던 곳이었어요. 그때 맡았던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갯벌 위를 날아다니던 갈매기들의 자유로운 몸짓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침 정류장으로 강화터미널이라고 쓰인 빨간색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지갑에 든 현금 몇 장과 교통카드가 전부였죠.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빽빽한 아파트에서 점차 나지막한 건물들로, 그리고 이내 푸른 논밭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며 제 가슴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한강을 지나고 김포를 거쳐 강화대교를 건널 때쯤에는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부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상쾌한 공기가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을 맞는 것만으로도 지난 몇 달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터미널에 내려서도 저는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서해의 드넓은 갯벌과 수평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둑길로 향했어요. 싸 하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고 있던 사위에 대한 분노, 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처지에 대한 연민 같은 감정들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둑 위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고 있자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고 답답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제 인생이 고작 그 작은 회사와 낡은 아파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이렇게나 넓고 광활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너무 오래 쐰 탓인지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해졌어요. 저는 둑길을 벗어나 작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시골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담한 찻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없이 낡은 나무 입간판에 들꽃 찻집이라고 소박하게 쓰여 있는 곳이었어요. 왠지 모를 끌림에 저는 조심스럽게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청아한 풍경 소리와 함께 향긋한 대추차 향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찻집 내부는 아주 작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주인이 직접 그린 듯한 들꽃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햇볕을 쬐는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는 모두 닳고 다른 원목 가구였지만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윤이 났죠. 전체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정성과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주인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꾸미지 않은 맨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가 소탈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아주 맑고 힘이 있었어요. 혼자 오셨나 봐요. 창가 쪽이 따뜻하고 경치도 좋으니 저기 앉으세요. 저는 그녀가 안내해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마당과 함께 멀리 서해에 반짝이는 물결이 보였어요. 저는 메뉴판을 볼 것도 없이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과 함께 직접 구웠다는 작은 약과 2개를 함께 내어왔습니다. 바람이 많이 차던데 몸 좀 녹이세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자 온몸에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대추차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평화로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찻잔을 다 비울 때쯤 여주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괜한 오지랖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이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좀 뜻대로 안 풀려서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걸요.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키우랴, 제 이름 석자는 잊고 산 지가 20년도 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웃는 법도 잊어버리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얼굴을 한.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를 찾아야겠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연고도 없는 이 강화도에 내려와 이 작은 찻집을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섭고 막막했죠. 하지만 여기서 흙 만지고 꽃 그림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면서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돈은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못 벌지만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됐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 어느새 잃어버린 나 자신. 그녀의 과거는 저의 과거이자 현재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낼 자신이 없는데,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용기라는 건 대단한 사람들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면 살기 위해서라도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게 용기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강화도에서는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자기 몫에 밭을 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서로에게 차 한 잔 건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여기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내 인생의 주인. 그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간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최근에는 누군가의 장모이자 무시당하는 청소원으로 살았을 뿐이죠. 제 이름 김여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의지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제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 본 기억이 아득했습니다. 사위의 회사에 들어간 것조차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내린 타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찻집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습니다. 여주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고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자매처럼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이 직접 담갔다는 강화 순무김치를 한 통 싸주며 힘들면 언제든 다시 찾아오라고 말해주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제 마음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과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의 시원한 바람, 서연 씨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늘 저를 짓누르던 이 공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남은 생을 보낼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가 반드시 벗어나야 할 낡은 껍데기일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대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말입니다. 강화도에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 회색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청소를 했죠. 사위의 날선 비난과 직원들의 차가운 무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곳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을 떠나 강화도의 드넓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여전히 무기력하고 초라한 늙은 청소부로 보이겠지만 실제의 저는
목표를 향해 물밑에서 맹렬하게 발을 젓고 있는 백조와 같았습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죠. 저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가 가는 부동산 중개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경을 낀 중년의 중개사가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우리 아파트 시세가 요즘 얼마나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몇 동 몇 호에 사시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동과 호수를 말해주자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운이 좋으시네요. 바로 옆 동네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어르신 아파트 가격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금 팔면 세금 제하고도 꽤 큰 돈을 손에 주실 수 있겠는데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낡은 아파트가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열어줄 열쇠가 되어준 셈입니다. 아니요, 그냥 한번 알아본 겁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부동산을 빠져나왔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정말로 할 수 있겠구나. 길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하는 것이었죠. 저는 주말마다 딸에게는 옛날 친구 만나러 간다 혹은 절에 좀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소풍이라도 온 사람처럼 강화도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내려 무작정 걷기도 하고 부동산에 들러 나온 매물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했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시세는 적당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발품을 팔면 팔수록 저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거나 화려한 집은 필요 없었어요. 혼자 살기에 아늑하고 작은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주를 헤맨 끝에 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아냈습니다. 해안도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간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시골집이었어요. 지붕은 낡았지만 하얀색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고 담장에는 넝쿨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집 앞에 펼쳐진 손바닥만 한 마당과 그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서해 바다의 풍경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죠.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릴 붉은 감들을 상상했고 마당 한쪽에 작은 상추와 고추를 심을 텃밭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 창문을 열고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행복한 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의 주소와 연락처를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곳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딸 경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면 딸은 분명 큰 충격을 받을 테죠. 어쩌면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줄 마지막 기회를요. 어느 평일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잠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찾아온 딸을 앉혀놓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경미야. 응, 엄마. 왜? 너 요즘 행복하니? 제 질문은 아주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지금의 삶에 만족하니? 너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는 엄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정말 괜찮은 거니? 하는 물음들이었죠. 제 질문에 따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물어봐. 한참 만에 입을 연 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네 얼굴에 웃음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예전에는 잘 웃고 잘 떠들고 하고 싶은 것도 많던 아이였는데 제 말에 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은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야. 나 행복해. 종태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고 가끔 이렇게 엄마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뭐가 불행하다는 거야. 딸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행복의 조건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경미야,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네가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환하게 한번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쁘단다. 서서방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도 조금은 알고 있지 않니? 그 순간 딸은 제 품에서 벗어나며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를 건드린 사람처럼요. 또 그 얘기야? 내가 말했잖아. 종태 씨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엄마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자꾸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회사가 얼마나 힘든 곳인 줄 알아? 거기서 상무까지 하려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냐고. 우리라도 이해해줘야지.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겠어. 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얼굴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미 남편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뒤였어요.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고 남편의 스트레스가 곧 자신의 스트레스라고 믿으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벽이 사실은 자신을 억압하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제가 그 성벽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려고 하자 딸은 저를 적으로 규정하고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딸이 스스로 그 성벽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머물며 딸에게 의존하고 동정을 구한다면 딸은 영원히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제 힘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저만의 세상을 만든다면 언젠가 딸이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겠죠. 알겠다.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네.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딸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의 모든 미련과 망설임이 차가운 재처럼 깨끗하게 타버리고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물밑에서의 은밀한 움직임은 모두 끝났고 이제 조용한 폭풍을 일으킬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 며칠 전 상담을 받았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번에 아파트 시세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내놓겠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가장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중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잘 생각하셨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곧바로 강화도에 있는 부동산에도 전화를 걸어 제가 찜해두었던 그 시골집을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서울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고 강화도 집주인 역시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 곳의 부동산을 오가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떠나보내는 매매 계약서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시골집의 구매 계약서에 말이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 통장에 집값 잔금이 모두 입금되었을 때 저는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 훨씬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계약하고 떠날 날짜를 잡는 것까지 모든 일은 딸과 사위 몰래 신속하고 조용하게